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이고요.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 밝힌 정의한 48가지 인간의 감정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후회라는 감정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해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불운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나약함. 모든 불운, 운이 없어 발생한 사건들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나약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이 후회라는 감정을 소개하기 위해 가져오신 소설이 있습니다. 토머스 하디의 캐스터 브리지 읍장이라는 소설이에요. 제가 이 후회라는 챕터를 읽어봤어요. 좀 이게 웬 궤변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강 박사님의 생각들도 좀 만나지는데요. 일단은 이 소설 짧은 소설이지만 짧게 소개드리는 거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봄직한 스토리여서 그 소설이 좋아서 읽어드립니다. 학창시절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쓸데없는 후회가 엄습하곤 했다. 아직 답안지를 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야속한 감독관은 어서 마무리하라고 재촉한다.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었다. 학생 신분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지만 사정이 별반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연말이면 비슷한 후회들은 어김없이 찾아오니까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한몫 단단히 한다. 이렇게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고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는 순간 수많은 후회의 감정들이 커피향과 함께 피어오른다. 만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후회는 항상 이런 문법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법이다. 마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후회는 수도 없이 하죠. 날마다 하죠. 네, 그런 후회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계기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요. 토머스 하디가 소설 캐스터 브리지의 읍장에서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후회라는 감정이다. 이 작품은 21살 젊은 나이에 술김에 저지른 경솔한 결정으로 인해 인생의 여정이 바뀌고 결국 쓸쓸하게 죽어가는 henchard의 절절한 이야기다. 일자리를 잃은 스트레스로 인해 henchard는 아내와 심하게 다툰다. 얼마나 남루한가. 사장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애꿎게도 약한 약자인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모습에 부끄러운 반, 그리고 그걸 받아주지 않는 아내에 대한 서운한 반.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henchard는 마을 축제에서 만취하고 만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술만 취하면 허세를 부리던 henchard는 술집 여주인의 농간으로 아내를 경매에 붙여 오기니를 받고 뉴손이라는 뱃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격분한 아내의 수저는 henchard의 얼굴에 결혼 반지를 집어던지고는 갓난 아기를 데리고 뉴손을 따라가 버린다. 술이 깨었을 때 henchard는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한다고 한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 아내는 이미 뉴손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난 뒤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아내 수전도 홧김에 뉴손을 따라 나섰지만 머지않아 후회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서였을까? 아니면 생면부지의 남자와 살아갈 일이 막막해서였을까? 그러나 홧김에 남편을 떠난 것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격정적인 커플이 아닌가. 어쩌면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토록 후회할 일을 과감히 그리고 단호하게 실천하다니 말이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천생연분인데 말이죠. 두 사람이 다시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지 그때는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18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수전은 딸 엘리자베스 제인을 데리고 캐스터브리지의 읍장으로 출세한 자기의 전 남편 헨처드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 둘은 재결합하는 데 성공한다. 아내를 잃고 난 후에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헨처드는 금주를 맹세하고 성실하게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린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캐스터브리지의 읍장이라는 지위였다. 아내와 엘리자베스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헨처드는 마침내 죄의식과 오랜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헨처드는 이것 또한 더 큰 불행의 서막이라는 사실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엘리자베스가 뱃사람 뉴손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되니까 왠지 그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헨처드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어리석은 선택도 엘리자베스 제인의 탄생도 모두 21살 때 저지른 자신의 실수 때문이니 결국 자신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업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었겠네요. 예. 결국 캐스터브리지의 읍장에서 작가 토머스 하디가 헨처드의 기구한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후회라는 감정의 내적 메커니즘이 아니었던가. 지나친 후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하면서 말이다. 이 부분은 좀 잘 와닿지 않아요. 소설을 전체를 다 읽게 되면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된 짧은 스토리에서는 결국 그 이 후회할 만한 사건을 통해서 이 헨스턴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는데 그게 그 인생을 파멸시켰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 다시 돌아온 아내와 그리고 딸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그 엘리자베스, 이들을 본인의 이제 후회, 뉘우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이 읍장, 캐스터브리지의 읍장을, 이 헨처드를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그 부분은 책을 읽어봐야 동의가 될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야 헨처드의 생각은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정말 수전이 헨처드를 떠난 것, 그리고 수전이 뉴손과 살면서 엘리자베스 제인을 낳은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헨처드의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헨처드가 아무리 자신을 경매에 붙였다고 할지라도 수전이 아내가 좀 더 신중한 여자였다면 철없는 남편을 따라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또 경제적으로 넉넉했다면 친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재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비극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처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헨처드를 실직으로 내몬 당시 사회 구조 때문에 예정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 토마스 하디가 뭐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었을까요? 분명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면 헨처드가 좌절하여 수전과 다투거나 술독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저는 그렇지만 여기서 살짝 조금 또 이 반감이 피어올라요. 실직으로 그랬었을 실직이 어떤 계기가 됐죠. 이벤트 촉발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는 했지만 실직했다고 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실직의 탓으로 돌리는 거는 너무 큰 비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렇게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닌지. 그렇지만 소설에서 제가 이 소설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설에서는 정말 절절하게 이 헨처드가 후회라는 이 것에 휩싸여서 오랜 기간을 살아온 것들이 그렇게 묘사가 되었을 수도 있죠. 자, 후회라는 감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후회에는 모든 불운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정신적 태도, 그러니까 이 결벽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의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영민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점을 간과할 리 없다.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후회라는 감정을 정의하길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했다고 믿는 어떤 행위에 대한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이다. 그러니까 후회는 기본적으로 슬픔이에요. 근데 자유로운 결단으로 했다고 믿는 어떤 행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인 결과를 맞게 된 그런 현재에 대한 그런 과거인의 선택에 대한 슬픔이다. 그로 인한 슬픈 감정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셨군요. 지금 제가 배에서 좀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들리시지 않길 바라면서 마저 읽어볼게요. 후회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에서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했다고 믿는 이라는 그 표현에 방점을 찍어야만 한다. 자신이 모든 불행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일종의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에만 우리는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이 문장을 풀어나가는데 집중하셔가지고 너무 몰입하셨나봐요. 문장 만들어내는데. 저는 그 정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결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경우에 이런 후회에 좀 더 자주 빠지게 되지 않을까. 결벽주의, 완벽주의 이런 거, 아니면 그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에 후회라는 감정에 좀 더 많이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만 사실 모든 불운을 자기가 초래한 것이라고 믿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은 선택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믿는 것만큼 거대한 착각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매 순간 모든 선택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오만이 또 있을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면 모든 불행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쉽다. 이런 사람은 후회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다. 결국 후회는 신과 같은 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강한 자의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상황 정도에 동의가 돼요. 신과 같은 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이 얼마나 많겠으며, 또 그렇게 후회가 강한 자의식을 요하는 거라면 저희 모두가 그렇게 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에 굉장히 능숙한 그런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대 철학에서 또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않다는 거.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 많은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의 자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지만 신과 같은 강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사람들이 후회를 주로 느낀다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잦은 후회들을 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신과 같은 정도의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강 박사님 듣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자 딸은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성적이 나빴던 탓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날 아침에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렸다면 아버지가 밤에 술을 마시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동창회에서 친구와 만나 술을 마셨고 가까운 거리라 차를 직접 몰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뿐이다. 우연이었다는 거죠. 딸의 후회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딸인데 이렇게까지 인식을 많이 했을까요? 어린데.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다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논리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런 추론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보다는 그냥 아빠가 죽지 않았었으면, 그런 사고를 맞지 않았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이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딸에게 어쩌면 내가 그때 더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렸었다고 하면 우리 아빠가 술을 안 마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사고에 이어짐, 그런 정도의 이 메커니즘, 내면의 메커니즘이 이렇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어린 딸이 강 박사님처럼 치밀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강 박사님과 같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전 하고 싶네요. 예.
한마디로 말해 이 논리에 의하면 딸은 아버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셈이다. 점입가경입니다. 그러니 딸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살인자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정의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후회라는 슬픈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뭘까요? 만약 어떤 행위가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후회라는 슬픈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긴 할 것 같네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 한번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여간해서 이 감정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술을 마신 것은 나의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도 딸은 여전히 후회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자신의 참담한 성적 때문에 아버지는 울적해져서 친구를 만났다고 딸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내 책임이다라고 하고 그 생각에 빠져서 괴로운 시절들을, 아주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온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사실 요 앞서 언급하신 그게 아니었어. 사실은 그런 배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당신은 모르지만 그 주변에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그런 깨달음을 통해 또 그런 생각들을 확신하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전이하면서 결국은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임이라는 거를 저는 많이 봐왔는데 왜 강 박사님은 그 감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느냐 아니냐가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들게 되면 강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밝은 쪽을 해결하는 쪽을,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아마 제가 얘기한 그런 쪽으로 벗어나겠죠. 강 박사님은 그 많은 글들과 강연에서 밝히고 계신 것처럼 좀 그런 그 기본적인 기조가 저와는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포지티브한 쪽이고, 아마 더 많은 배경 지식, 많은 학문이 있으셔서 그러실 테지만 강 박사님은 저보다는 조금 비관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다는 걸 예전에 느낀 것 같네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자, 토머스 하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캐스터 브릿지의 읍장 테스 이름 없는 주드 이런 걸로 사실 토마스 반 하디가 우리 국내에 더 알려져 있죠. 등 이런 웨식스 작가의 고향의 도시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웨식스 시리즈를 통해 영국 문학사의 비극적 주인공의 원형을 창조한 작가 하디는 빅토리아 시대의 중산층이 섹스의 판도라 상자에다 붙여준 봉인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 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
그 이제 옛날에 그 시대에 1840년에서 1928년에까지 살다가 가셨으니까 그 이전에 빅토리아 시대에 그 엄격했던, 더군다나 그 영국의 그 기독교적인 뭐 그런 이제 관념하에 그 좀 뭔가 이 섹스를 억압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강했던 그 시대에 그걸 소재로 사용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화두로 끌고 나온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지 싶어요. 당시 비도덕적인 로맨스를 그렸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으나 운명의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할일 없는 몸짓과 그 심리를 파고든 하디의 소설들은 지금도 스크린에서 끊임없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그렇죠. 예. 캐스터 브릿지의 읍장은 19세기 중엽 영국 농촌에서 유행했던 마누라 팔기, 와이프 세일즈를 소재로 삼은 소설이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 저기 중세 시대인가 아이를 파는 그런 관행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마누라 팔기라는 그런 영국 농촌에서 유행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당시에도 인신매매는 불법이었지만 서민들은 그런 관행도 합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줄 알았던 것이다. 소설 속 문장입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죄인에게는 아무리 뉘우치고 있을지라도 최소한의 위안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헨처드는 욥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헨처드가 이렇게 후회를 했었군요. 소설 속에서. 헨처드는 격렬한 감정의 소유자는 가난이라는 비루함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을 그 자존심을 상실했을 때면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기 마련이다. 나만큼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 또 있을까? 네, 그가 후회하는 그 상황을 표현했던 문장들인 것 같아요. 존 파울즈는 하디의 창작 욕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구와 단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추억과 끊임없는 억제, 서정적인 항복과 비극적인 의무, 야비한 진실과 그것의 고상한 사용법. 이 같은 양자 사이의 갈등과 긴장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꼽히는 하디에게 창작의 원천이 되었고 또한 그의 모든 것과 더 나아가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전체적 구조를 설명해준다. 네, 매우 잘 이렇게 응축한 하디의 삶 같아요. 하디의 창작의 삶. 작가의 무덤, 토마스 하디의 무덤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시인 코너에 있는데 유지에 따라 그의 심장만은 고향에 있는 아내의 무덤 옆에 묻혔다. 아이고, 차라리 그냥 웨스트민스터 사원 말고 그냥 아내의 무덤 옆에 심장만 말고 전체 다 묻어달라 하지. 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후회는 유아적인 감정이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느끼고 판단하는데 비가 오는 것도 자신이 울어서라고 생각하고 무지개 같은 것도 자신이 방금 사탕을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가요? 이거는 어른들이 아이 놀리려고 하는 말 아닌가요? 심지어 아이들은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도 그런가요? 그래서일까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쉽게 짜증을 내곤 한다.
후회는 불행한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릴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유아적인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 계속 와닿지 않아. 미셸에게는 와닿지 않고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래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작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끝까지 읽어는 드려요. 자신의 어떤 행동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후회라는 감정은 생길 수도 없다. 후회에 금방 젖어드는 사람에게는 대학에 떨어진 것도 오로지 자기 탓이고, 대학 정원 같은 구조적 문제라든가 학과 선택에 있어서 부모님의 강요 혹은 공부에 몰두하기 힘든 가정 환경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탓을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건 또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좀 안타깝네요. 실현당한 것도 완전히 자기 탓이라고만 믿는다. 애인이 더 멋진 이성을 만나서 자신을 떠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애인이 학업 때문에 자신을 멀리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결국 후회라는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유아적 태도를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물론 자기중심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가능하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빨간 펜을 갖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을 느낍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슬픈 감정이니까 너무 오래 빠져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슬픔에 너무 잠겨 있으면 자꾸 더 그 감정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성향이, 그런 특징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슬픔으로부터는 벗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후회도 슬픔의 일종이니까 벗어나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후회라는 감정이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후회스럽다는 나만의 감정이니까 이거를 나의 시각에서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이 성숙한 어른으로서 나의 이 후회라는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는 그 상황에는 내가 보는 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정말 진실은 누구도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아주 제한된 그런 정보의 편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후회 감정에 빠져든다던가 그로 인해서 괴롭다, 헤어나기 어렵다 하면 우리는 그 점을 의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상황도 있었을 수 있고, 그것을 지금에서 내가 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회가 조금은 일 수도 있고, 같은 상황이 오면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져도 되고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후회로 인해 누구에게 미안하거나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조금 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정말 진실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면서 그 감정으로부터 극복해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강 박사님의 이 문장들, 난해하고 조금은 동의되지 않는 이런 문장들 대신에 그런 제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표현이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타자의 타자성을 받아들여야 후회라는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한마디로 타자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즉 타자의 타자성을 받아들여야 후회라는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순간 우리는 몇 가지 지혜를 덤으로 얻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복을 소원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행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꼬르거리는 배를 안고 조금은 속도감 있게 소설을 읽었어요.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테스나 이름 없는 주도 이런 책은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 캐스터 브릿지의 읍장은 저에게 생소한 그런 토마스 하디의 소설이어서 소개해드렸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때문에 조금씩 우리들에게 후회하는 감정들이 조금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후회라는 감정이 제 눈에 미셸에게 다가오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후회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네, 그런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예, 미셸이었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